인천공항 입국장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3시였습니다. 4시여야 했는데 3시였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저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뒤축이 다 닳아서 바닥이 비스듬한 그 신발을 압록강 언저리에서 주워 올린 뒤로 단 하루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교사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아이들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칠판 앞에서 누구보다 또렷한 발음으로 거짓을 진실이라 가르쳤습니다.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요. 그 죄를 안고 이 땅에 처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끝내 함께 오지 못한 한 사람에게 이 사연이 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리수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45, 평양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여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을 보내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탈북 스토리 채널에 나오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제 이야기도 언젠가는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펜을 들면 첫 문장이 나오질 않더군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이 이야기가 시작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보려 합니다. 저는 2019년 가을까지만 해도 제 삶에 의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퇴직한 인민군 장교였고 어머니는 평양 산원에서 오래 일하신 간호사셨습니다. 성부는 핵심 계층이었고 그 덕에 김일성 종합대학 어문학부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배치받은 곳이 평양의 한 고등중학교였는데 그때 제 나이가 23이었으니 그 학교 교단에 선지 2019년이면 벌써 15년째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수업 첫 시간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로 시작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으로 마무리되는 교과서. 저는 그 내용을 한 글자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심이라는 걸 해본 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원래 그런 것이라 여기며 살았으니까요. 학교는 제 세상의 전부와 다름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결혼도 하지 않은 터라 동료 교사들이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까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연의 시작이자 끝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장철호 선생,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저보다 10살 위였으니 그때 나이로 쉰을 바라보던 때였습니다. 말이 적은 분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도 거의 입을 열지 않았고 웃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옆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내를 병으로 잃고 자녀도 없이 혼자 살아온 분인데 그 외로움을 누구에게도 내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수업이 끝난 뒤 빈 교실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는 뒷모습에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소미 선생은 음악교사였습니다. 저보다 서너 살 아래 30 중반이었는데 항상 학생들에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참 잘 쳤습니다. 방과 후 음악실에서 혼자 피아노를 칠 때면 복도까지 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때만큼은 교과서에 실린 혁명가요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주어들은 곡을 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평양의 70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는 효녀였습니다. 그리고 박동혁 선생, 체육교사였습니다. 저와 동갑이거나 한 살 아래였는데 성격이 호탕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군 복무를 두만강 쪽 국경수비대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가끔 했었는데 그때는 그저 옛날 군대 이야기려니 흘려들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넷이서 퇴근 후 교무실에 남아 차를 마시는 게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하나둘 빠져나가고 네 사람만 남으면 교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닙니다. 오늘 수업이 어땠다. 어느 학생이 요즘 안 좋아 보인다. 배급이 또 줄었다.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저희에게는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틈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가을에 벌어진 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김금별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그래도 이 사연에서 이 아이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금별이는 제가 가르친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입니다. 글을 잘 썼습니다. 시를 쓰라고 하면 시를 썼고 감상문을 쓰라고 하면 감상문을 쓰는데 그 안에 늘 자기만의 시선이 들어 있었습니다. 15살 아이가 어떻게 저런 문장을 쓰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글짓기 대회에 내보내려고 방과 후에 따로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별이는 늘 밝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고쳐보라고 하면 다음날 더 좋은 문장을 가져왔고 눈이 반짝반짝한 채로 선생님, 이건 어때요? 하고 묻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금별이의 아버지가 체포되었습니다. 반당행위 혐의,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건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날 아침 학교에 출근했더니 교장이 교무실로 저를 불렀고 김금별 학생은 오늘부로 퇴학이다. 가족 전원이 함경북도로 추방된다. 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항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금별이가 무슨 잘못을 했었느냐고, 아버지의 죄가 왜 그 아이에게까지 가느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알겠습니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 금별이가 서 있었습니다. 교복도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고 손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벌써 짐을 쌌구나 하는 생각에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금별이가 저를 보고 걸어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그런데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한번 깊이 숙인 뒤 돌아섰습니다. 작은 등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이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이런 기분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그 장면이 꿈에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 금별이의 뒷모습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눈을 감으면 떠오릅니다. 그 주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퇴근 후 교무실에 4시 남았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를 앞에 두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금별이 이야기를 누가 먼저 꺼내지도 않았고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세상이니까요. 그때 장철호 선생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애가 무슨 잘못을 했나?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교무실 안에 울린 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소미 선생이 고개를 떨구었고 박동혁 선생은 창밖을 보았고 저는 손끝만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동의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그냥 아무도 입을 열 수 없는 침묵.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침묵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넷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가을의 그 침묵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4사람의 교사가 평양을 떠나기까지,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끝내 이 땅을 밟지 못하게 되기까지 모든 일은 그 교무실의 침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금별이가 떠난 뒤 겨울이 왔고 또 봄이 왔습니다. 계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뀌었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2020년 새 학기가 시작되던 3월이었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려고 국어 교과서를 펼쳤는데 첫 페이지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교시, 그 아래로 이어지는 본문,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구성. 15년 넘게 가르쳐온 그 교과서를 저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문학이 있기는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 순간 스스로 놀랐습니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15년간 이 교과서로 수업을 하면서 한 번도 품어보지 않은 의문이었으니까요. 시가 있었습니다. 소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의 주인공은 수령님이었고 모든 소설의 결말은 당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사랑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느끼는 진짜 감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5년간 그걸 문학이라 가르쳐온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수업 시간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탁에 서서 교과서를 펴들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라는 문장을 읽을 때마다 금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애도 이 교과서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애도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잡혀가는 순간 그 은덕은 어디로 간 겁니까? 목소리가 떨리는 날이 잦아지자 학생들이 눈치를 챘는지 선생님,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하면서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했을지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 해 여름이었습니다. 장철호 선생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온 건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에 둘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장철호 선생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검은색 USB 하나,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물건이었는데 그걸 건네는 장철호 선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다녀온 사람한테 받은 건데 혼자 보고 반드시 없애.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 왜 제게 주는 건지 설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간절하면서도 두려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커튼을 꼭 닫고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보이부에 적발되면 교화소행입니다. 운이 나쁘면 그보다 더한 일도 벌어집니다. 안에는 파일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 1편, 그리고 다큐멘터리 하나. 영화를 먼저 틀었습니다.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화면에 얼굴을 바짝 가까이 대고 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나왔습니다. 넓은 도로에 자동차가 끝없이 달리고 높은 건물마다 불빛이 반짝이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남조선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굶주리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고 미제의 식민지라는 느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진짜로 붙잡은 건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한국의 학교를 다룬 내용이었는데 교실 장면이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우리 교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학생은 듣고 받아 적고 외우는 존재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말 자체가 사상적 일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선생님은 웃으면서 그래, 내 생각을 말해봐 라고 답하는 겁니다. 학생은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펼치고 다른 학생들이 거기에 또 다른 생각을 보태고 선생님은 그걸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제가 울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 눈물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것이 교육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 그게 교육의 본래 모습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15년간 대체 뭘 한 겁니까? USB를 뺀 뒤에도 한참을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장철호 선생에게 USB를 돌려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무섭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만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장철호 선생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같은 걸 느꼈구나. 가을이 되어 어느 날 교무실에 넷이 남았을 때 한소미 선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언니, 나 고백할 게 하나 있어. 한소미 선생은 음악교사였으니까 음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한국 노래를 몇 곡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다고요. 남조선의 퇴폐적인 노래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했을 뿐이라고. 그런데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랑 노래였어.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이별하고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움. 그냥 그런 노래였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 한소미 선생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노래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수령님을 향한 충성과 조국을 위한 헌신만 있을 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는 노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소미 선생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었기에 그 부재가 더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가사 속에서 한 인간의 진짜 감정을 처음 만난 거니까요. 교무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위험한 이야기라는 걸 넷 다 알고 있었지만 한 사람이 입을 열자 다른 사람도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동혁 선생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의 호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 군대 있을 때 두만강 경비 섰잖아. 겨울에 강이 꽁꽁 얼었을 때. 우리 셋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새벽이었는데 사람 하나가 강을 건너고 있었어. 멀리서 봐도 비틀비틀 하는 게 한참을 걸어온 게 분명했어. 상관이 총을 쏘라고 했고 나는 쐈어.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박동혁 선생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이었습니다. 맞았는지 빗나갔는지는 모르겠어. 어두워서. 다만 그 사람이 쓰러지는 건 봤어. 얼음 위에서.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탈북자는 반역자니까 쏘는 게 맞다고. 그런데 요즘은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올라.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말이야.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동혁 선생이 두만강 이야기를 꺼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 모두 느꼈습니다. 평소에 웃고 떠들던 사람이 그런 기억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것이 괴로워졌다는 것. 그것은 이 사람도 변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코로나 봉쇄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양은 원래부터 폐쇄적인 도시였지만 봉쇄 이후에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국경이 완전히 닫혔고 시장도 통제되었고 식량 사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이 그 정도였으니 지방은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먼저 느낀 건 아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에 힘이 없어지고 볼이 홀쭉해지는 아이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어지러워서 머리를 못 들겠다고 하는 학생이 생겼고 쉬는 시간에도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2021년 봄이었습니다. 3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둘째 줄에 앉은 남학생이 갑자기 책상에 고개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놀라서 달려갔더니 아이가 의식이 없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라고 했습니다. 양호실로 옮기는 그 아이의 팔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은 팔을 잡고 저는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내교사는 자기 배급의 일부를 몰래 덜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철호 선생은 옥수수 떡을 싸와서 수업 전에 슬쩍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한소미 선생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된장을 아이들 도시락에 몰래 넣어주었습니다. 박동혁 선생은 체육 시간에 운동을 줄이고 아이들을 쉬게 하면서 힘 아끼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침 배급에서 떼어낸 강냉이 밥을 비닐에 싸서 가방 깊숙이 넣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도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말라갔고 결석하는 학생이 늘었고, 어떤 아이는 어느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텅 빈 교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칠판에 내일 수업 내용을 적다가 분필을 든 손이 멈추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로 시작되는 문장 하나를 적다가 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건 거짓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위대한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아이들은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해 교실에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혁명의 영광을 가르치면서 한 제자의 인생이 아버지의 혐의 하나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눈뜨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교단에 선 교사가 학생 한 명 지켜주지 못하는 세상, 배고픈 아이에게 밥 한 그릇 떳떳하게 내밀지 못하고 몰래 주머니에 강냉이를 넣어줘야 하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위대하다고 가르치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빈 교실에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보였는데 전력난으로 거리에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어둠 안에서 평생 거짓을 가르치다가 늙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이라는 단어 뒤에 뭐가 올 수 있는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더 이상 이 교단 위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네 사람 모두가요. 균열은 한 번 생기면 되돌릴 수가 없더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7월의 평양은 습하고 더웠습니다. 봉쇄가 2년째 이어지고 있었고 도시 전체가 눌려있는 것 같은 공기 속에서 우리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퇴근 후 교무실에 넷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진작 빠져나갔고 복대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선풍기도 없는 교무실에서 미지근한 보리차를 앞에 두고 땀을 닦고 있는데 박동혁 선생이 느닷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 누나, 우리 여기서 이렇게 늙어 죽을 겁니까?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박동혁 선생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무거운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한마디 던져서 공기를 바꾸는 사람. 그래서 저도 무슨 소리야 갑자기 하고 웃으려 했는데 그 사람의 눈을 보는 순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지했습니다. 평소에 농담을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박동혁 선생이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추었습니다. 나 군대 있을 때 두만강 경비 섰다고 했잖아. 그때 강지형을 꽤 알아. 어디가 얕고 어디가 깊고 어디서 건너면 감시가 느슨한지. 그리고 해산 쪽에 아는 형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중국 쪽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교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선풍기 소리도 없으니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동혁 선생이 우리 셋의 얼굴을 하나씩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진심이야? 여기서 평생 거짓말 가르치다 끝날 거야? 배고파서 쓰러지는 애들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더 못하겠어. 장철호 선생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응이라 하기도 어려운 그분답게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인 겁니다. 천천히, 묵직하게. 그걸 본 박동혁 선생이 형?
하고 물었고 장철호 선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갈 이유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 남을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렵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철호 선생은 아내를 일찍 여의고 자녀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형제도 가까이 없었고 학교와 교무실이 그분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남을 이유가 없다는 것. 그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면서 동시에 떠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이기도 했던 겁니다. 한소미 선생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손등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침묵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소미 선생에게는 평양에 70대 홀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오래전에 여의고 어머니 혼자 딸을 키워오신 분이었습니다. 한소미 선생이 매일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간 게 그 어머니 때문이었고 명절마다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떠나라는 건 심장을 반으로 가르라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박동혁 선생도 그걸 알았는지 한소미 선생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라고만 하고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텅 빈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2010년에, 어머니는 그로부터 3년 뒤에.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단에 서는 순간부터 학생들이 제 전부였으니까요. 교실이 제 가정이었고 아이들이 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이 거짓 위에 서 있다는 걸 알아버린 이상 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그 자체가 모순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넷이 다시 교무실에 모인 자리에서 저는 나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철호 선생이 이미 뜻을 밝힌 상태였고 박동혁 선생은 처음부터 주동이었으니 남은 건 한소미 선생이었습니다. 한소미 선생의 대답은 일주일이 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소미 선생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딸이 탈북한 집안은 어떤 처분을 받는지 아는 만큼 더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계셨다고요. 한소미 선생은 말없이 대야에 물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다고요. 어머니가 놀라셨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냐? 왜 그러느냐? 한소미 선생은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발을 문지르고 또 문지르면서 눈물이 대야 안으로 떨어졌대요. 어머니가 소미야, 왜 우느냐? 무슨 일 있느냐? 고 거듭 물으셨지만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울었습니다. 한소미 선생은 그날 밤 어머니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잠든 숨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말했대요. 어머니, 용서하세요. 그 말을 입 밖으로는 끝내 하지 못한 채 한소미 선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교무실에서 한소미 선생이 우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것으로 넷이 모두 모인 겁니다.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평양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북에서는 여행증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열차를 타려면 여행증이 있어야 하고 도로마다 검문소가 있습니다. 교사 4명이 동시에 평양을 벗어나려면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박동혁 선생이 방법을 냈습니다. 수학여행이었습니다. 가을에 학생들 수학여행, 인솔교사 명목으로 여행증을 발급받는 겁니다. 목적지를 해산 방면으로 잡고
인솔교사 4명이 먼저 현지 답사를 나간다는 식으로 서류를 꾸미면 의심을 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철호 선생이 학교 행정실과 오래 일한 경험을 살려 서류 쪽을 맡았습니다. 행정 담당 간부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장철호 선생 특유의 과묵한 태도가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의심도 덜 받는 법이니까요. 박동혁 선생은 해산 쪽 연락책과 접촉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군대 시절 알게 된 형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국경 근처에서 장사를 하면서 중국 쪽 브로커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연락은 직접 만나서만 해야 했습니다. 전화는 도청당할 수 있으니까요. 박동혁 선생이 주말에 혼자 해상까지 다녀왔는데 돌아왔을 때 됐다 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한소미 선생과 저는 떠난 뒤 학교에서 우리 부제가 바로 발각되지 않도록 시간을 벌 궁리를 했습니다. 수학여행 답사는 보통 사나흘 걸리니 그 사이에 해상까지 가서 도강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사나흘이 지나 학교에서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배가 시작될 테니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9월에 접어들자 계획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해 가을에 바로 움직이려 했지만 박동혁 선생이 반대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려면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4월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였습니다. 한겨울에는 강이 꽁꽁 얼어서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여름에는 물이 불어서 도강 자체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듬해 봄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4월 초 수학여행, 사전답사 명목으로 여행증을 확보해 평양을 빠져나갑니다. 평양역에서 해산행 열차를 타고 해산에 도착하면 박동혁 선생의 연락책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압록강 도강 지점까지 안내하고 중국 쪽에서 브로커가 우리를 받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중국 브로커의 지시를 따라 동남아로 빠지는 루트. 말로 하면 간단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끝이라는 걸 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9월 어느 날 저녁 교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해가 지고 있었는데 주황빛이 교무실 안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4사람의 얼굴이 그 빛 속에서 붉게 보였습니다. 박동혁 선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위에 장철호 선생이 손을 얹었고 한소미 선생이 얹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얹었습니다. 4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박동혁 선생이 말했습니다. 넷 다 함께 간다. 한 사람도 두고 가지 않는다. 우리 셋이 따라 말했습니다. 넷 다 함께 간다. 한 사람도 두고 가지 않는다. 그때 우리가 그 약속을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저는 아직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을 저녁 교무실에 들던 주황빛과 포개진 4사람의 손과 박동혁 선생의 목소리가 귓가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약속은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넷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세상이 진심만으로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2023년 3월 말 장철호 선생이 여행증을 가져왔습니다. 행정실에서 서류를 처리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장철호 선생의 얼굴에 얼마나 많은 긴장이 서려 있었는지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말이 적은 분이었는데 그 기간에는 더 말이 없어졌고 교무실에서 차를 마실 때 찻잔을 드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걸 몇 번 보았습니다. 수학여행 사전 답사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함경북도 방면 혁명사적지 탐방을 위한 현지 조사. 인솔교사 4명이 먼저 답사를 다녀온 뒤 학생들을 데려간다는 계획서를 첨부했습니다. 장철호 선생이 행정 담당 간부와 오래 쌓아온 신뢰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혀 나온 날 장철호 선생이 교무실에서 조용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는데 우리 넷의 손이 전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출발은 4월 초로 잡았습니다. 4월이면
해산 쪽 압록강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완전히 녹지는 않아서 물이 차겠지만 한겨울처럼 강 전체가 얼어붙은 상태보다는 건너기 수월하다고 박동혁 선생이 판단했습니다. 대신 물살이 있을 거라 했습니다. 녹은 얼음이 흘러내리면서 유속이 빨라지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떠나기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옷 한 벌, 돈 약간, 그게 전부. 많이 챙기면 의심받습니다. 사나흘 답사를 간다는 사람이 짐이 많으면 이상하니까요. 빈 가방 하나를 메고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일 이 도시를 떠난다. 평생을 살아온 이 도시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걸 알면서 떠난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평양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4월 초의 아침 공기는 아직 쌀쌀했습니다. 이 도시의 아침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슬프기는 했는데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평양역에서 넷이 만났습니다. 역 앞 광장에 김일성 수령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답사를 떠나는 교사 4명. 그게 전부여야 했고 그렇게 보여야 했습니다. 장철호 선생이 앞장서서 개찰구로 향했습니다. 여행증을 꺼내들고 검문대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분의 등 뒤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문을 하는 보안원이 여행증을 받아들고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1장, 2장 넘기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여행증을 내밀었는데 손이 떨리지 않도록 팔뚝에 힘을 주었습니다. 보안원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사람이 내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는데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손을 올리는 동작 자체가 의심을 살 것 같았으니까요. 혁명사적지 답사? 보안원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무표정했습니다. 네, 수학여행 사전조사입니다. 얼마나 평범하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기를 빌었습니다. 보안원이 한 박자 뜸을 들이더니 여행증을 돌려주었습니다. 가시오.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4사람 모두 검문을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박동혁 선생이 작은 소리로 첫 번째 관문 통과라고 속삭였습니다. 장철호 선생이 눈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한소미 선생은 가방끈을 2손으로 꽉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올라탔습니다. 평양에서 해상까지는 열차로 1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검문이 있었고 그때마다 여행증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바뀌어갔습니다. 평양의 아파트가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나고 산이 높아지고 마을이 작아졌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풍경이 황량해졌습니다. 열차 안에서 우리 넷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교사들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가끔 눈을 마주치면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서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한소미 선생이 창밖을 보다가 눈물을 글썽이는 걸 봤는데 평양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었을 겁니다. 해산에 도착한 건 해가 진 뒤였습니다. 4월이라 해가 길어지는 시기였지만 열차가 연착해서 역에 내렸을 때는 이미 어두웠습니다. 산 사이로 칼바람이 불었고 평양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압록강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바람의 온도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동혁 선생의 연락책이 역 근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 좁은 골목을 지나
허름한 민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강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 밤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넷이 앉아서 아무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장철호 선생이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자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소미 선생은 구석에서 무릎을 껴안고 있었고 박동혁 선생은 창문 틈으로 바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박동혁 선생이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섭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요. 무섭지 않은 척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도. 박동혁 선생이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박동혁 선생다웠습니다. 무서운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웃음에 장철호 선생도 눈을 뜨고 한소미 선생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네 사람이 마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3시 연락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니 밖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4월 초의 새벽은 차가웠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연락책이 앞서 걸었고 우리 넷이 뒤따랐습니다. 30분쯤 산길을 걸었을까요? 나무 사이로 검은 물줄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소설에서라면 거창한 감상이 따라붙겠지만 실제로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검고 차가운 물이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에 중국 땅이 있었고 이 물을 건너야 산다는 것, 그것만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연락책이 얕은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건너라. 맞은편 숲풀 뒤에 중국 쪽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빨리 건너라. 경비 교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의 역할은 끝이었습니다. 박동혁 선생이 먼저 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앞에 선다. 형이 맨 뒤에서 봐줘. 강 중간에 돌이 많으니까 발 조심하고 절대 멈추지 마. 장철호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고 한소미 선생과 저는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물에 들어서는 순간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4월의 압록강은 얼음이 녹은 직후였고 물이 뼈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발목, 무릎, 허벅지, 허리. 물이 점점 올라올수록 몸이 굳어갔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앞에서 박동혁 선생이 물살을 헤치며 나아가는 게 보였고 저는 그 등만 바라보며 발을 옮겼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한소미 선생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바닥에 돌에 미끄러졌는지 물살에 밀렸는지 한소미 선생의 몸이 갑자기 옆으로 기울더니 물속으로 넘어졌습니다. 찰박 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고 한소미 선생이 물에 잠기는 걸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보다 빨랐던 건 박동혁 선생이었습니다. 앞에서 걷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아와 한소미 선생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한소미 선생이 물을 마신 건지 기침을 했는데 박동혁 선생이 한 손으로 한소미 선생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몸을 받쳤습니다. 한소미 선생의 온몸이 젖었고 떨림이 심했지만 다시 발을 딛고 섰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박동혁 선생이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고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발이 강바닥의 돌에 부딪힐 때마다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강 건너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다시 허벅지, 무릎, 발목으로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이 코앞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뒤쪽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 강 위쪽 언덕에서 아래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국경수비대, 경비교대가 예상보다 빨랐던 건지 우리가 늦었던 건지 불빛이 강을 훑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시간 문제였습니다.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속에 서서 불빛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동혁 선생이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박동혁 선생이 제 어깨와 한소미 선생의 어깨를 잡고 중국 쪽 숲풀 방향으로 밀었습니다. 장철호 선생에게 눈짓을 보냈고 장철호 선생이 우리 둘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밀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동혁 선생이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강을 따라 상류 쪽으로 첨벙첨벙 일부러 소리를 내면서 불빛이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박동혁 선생이 수비대의 주의를 자기 쪽으로 끌고 있는 거였습니다. 같이 가기로 했잖아. 소리치려 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장철호 선생의 손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강하게, 그러나 떨리는 손으로. 장철호 선생의 눈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는데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가야 한다. 장철호 선생이 한소미 선생과 저를 숲풀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숲풀 안에 엎드려서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동혁 선생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첨벙, 첨벙, 점점 멀어지는 발소리, 그리고 손전등 불빛이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도 물소리도 아무것도요. 한소미 선생이 제 옆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떨림이 아니라 경련에 가까웠습니다. 장철호 선생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었고 저는 숲풀 사이로 강을 바라보면서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박동혁 선생이 뛴 방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잠시 그쪽을 비추다가 멀어져 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이었는지 1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숲풀 뒤쪽에서 인기척이 났고 중국어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였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총소리를 듣고 숨어 있다가 수비대가 멀어진 뒤 다가온 거였습니다. 3시야, 4시 온다고 들었는데. 장철호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한 명이 못 왔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못 왔다. 4시 함께 가자고 약속했는데 한 명이 못 왔다. 브로커가 서둘렀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 총소리가 나면 이쪽까지 수색 나온다. 더 기다릴 수 없어.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동혁 선생이 올 수도 있잖아요. 총에 안 맞았을 수도 있고 도망쳐서 어딘가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전원 잡힌다. 브로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장철호 선생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도 힘이 없었지만 저를 끌었습니다. 한소미 선생은 울음소리를 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걸으려는데 강변의 숲을 언저리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운동화였습니다. 박동혁 선생의 운동화 한 켤레가 강변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에 벗어둔 거였습니다. 물속에서 신발이 무거우면 뛰기 힘드니까 맨발로 들어간 겁니다. 사이즈 270. 뒤축이 다 닳아서 바닥이 비스듬한 체육교사의 낡은 운동화. 저는 그 신발을 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브로커가 재촉했고 우리 셋은 어둠 속으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브로커가 말했지만 저는 몇 번이나 돌아봤습니다. 압록강이 점점 멀어졌고 강 건너 북쪽 땅이 어둠 속에 가라앉아 갔습니다. 그 어둠 어딘가에 박동혁 선생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떠났습니다. 넷, 다 함께 간다. 한 사람도 두고 가지 않는다. 그 약속을 어긴 건 세상이었는지 아니면 우리였는지 지금도 답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국경에서 차로 1시간쯤 떨어진 작은 마을의 민가였습니다. 방 하나짜리 집이었는데
창문에 두꺼운 천이 쳐져 있었고 문을 열면 바로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거기서 첫 이틀을 보내는 동안 우리 셋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압록강물에 젖은 채로 겨우 말랐고 마음은 아직 그 강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브로커가 하루에 한 번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밥과 반찬 약간.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음식을 놓고 가면서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용만 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이 닫히면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안에 발각되면 끝이라는 건 셋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가 잡히면 북송됩니다.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교화소가 아니라 정치범수용소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숨을 죽이고 방 안에만 있었고 밤에도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골목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면 셋이 동시에 굳어버렸다가 브로커인 걸 확인하고 나서야 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박동혁 선생 소식을 수소문해 달라고 브로커에게 부탁했습니다. 몇 번이나 부탁했습니다. 브로커는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매번 같았습니다. 아무 정보 없다. 잡혀지는지 도망쳤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한 발 울린 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진 마지막 정보의 전부였습니다. 한소미 선생이 어느 날 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소리가 한 발이었잖아. 한 발이면 빗나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장철호 선생이 대답하지 않았고 저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빗나갔을 수도 있다는 말에 매달리고 싶었지만 그 뒤에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한소미 선생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셋이 각자의 생각에 잠겼고 그 생각의 끝에는 전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브로커가 이동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중국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국경 근처에 오래 머무는 건 위험했고 한국으로 가려면 동남아를 거쳐야 했습니다. 브로커 네트워크를 따라 중국 내륙을 관통해서 남쪽으로 내려가 라오스 국경까지 가는 루트, 거리로 따지면 수천 킬로미터, 시간으로 따지면 몇 달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동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첫 구간은 화물차 짐칸이었습니다. 짐 사이에 몸을 구겨 넣고 천으로 덮었는데 좁고 어둡고 숨이 막혔습니다. 화물차가 흔들릴 때마다 온몸이 부딪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짐칸에서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해가 떴는지 졌는지도 모른 채 차가 멈추면 잠깐 내려서 숨을 쉬고 다시 올라타고 그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걸어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브로커가 산길로 안내했습니다. 낮에는 숲에 숨고 밤에 걷는 생활이었습니다. 4월 말에서 5월로 넘어가는 시기여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신발이 닳아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물집이 터져서 피가 났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소미 선생이 가장 먼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원래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중국 은신 생활에서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 산길까지 걸으니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고 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길을 걷다가 한소미 선생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다면서 고개를 떨구었는데 목소리에 기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늦어지잖아. 먼저 가. 나는 천천히 갈게. 한소미 선생이 그렇게 말했을 때 장철호 선생이 아무 말 없이 한소미 선생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등을 돌린 채 한쪽 무릎을 꿇은 자세. 없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소미 선생이 안 돼요. 선생님도 힘든데 하고 사양했지만 장철호 선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한 사람도 두고 가지 않는다고 했어. 그 문장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박동혁 선생이 했던 약속을 장철호 선생이 꺼낸 겁니다. 이미 한 사람을 두고 온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소미 선생이 장철호 선생의 등에 업혔습니다. 장철호 선생은 50이 넘은 나이에 사람 하나를 업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고 발이 느려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걸으면서 장철호 선생의 등에 업힌 한소미 선생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 볼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중국 남부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달라졌습니다. 습하고 더워지기 시작했고 식물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브로커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아예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짓과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따라갔는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낯선 땅에서 말도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기분이 어떤 건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건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걸었습니다. 한 번은 길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어느 마을에서 잠시 사라졌는데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마을 골목에 셋이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양인이긴 하지만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장철호 선생이 조용히 움직이지 말라고 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브로커가 2시간 만에 돌아왔을 때 안도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2023년 4월에 압록강을 건넌 뒤 중국을 종단하는 데만 넉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8월이 되어서야 라오스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중국을 빠져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라오스에서는 며칠간 머문 뒤 다시 이동했고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태국에 들어서는 순간 브로커가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 숨고 걷고 숨기를 반복하다 보니 안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몸이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건 9월 초였습니다. 브로커가 한국 대사관 위치를 알려주었고 거기서 그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마지막 브로커였는데 얼굴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의 브로커를 거치면서 얼굴들이 겹쳐버렸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 덕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건물 외벽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에서도 남조선의 괴뢰 깃발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깃발을 올려다보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때 눈물이 났는지, 안도감이었는지, 슬픔이었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온 건지. 압록강을 건넌 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강에서 총소리를 들었을 때도 울지 않았고, 중국에서 숨어 지낼 때도 울지 않았고, 산길을 걸으며 발에서 피가 날 때도 울지 않았는데 태극기를 올려다보는 순간 참았던 것이 전부 터져버렸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맞았는데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한국말이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마리 같은 사람이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한국 가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장철호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글자를 말하는 장철호 선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소에 과묵하고 흔들리지 않던 그분의 목소리가 그 짧은 한 글자에서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옆에서 듣는 제가 다시 울었고 한소미 선생도 울었습니다. 한국 가시겠습니까? 네. 그 대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아마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자라 평양에서 늙어 죽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숨고 걷고 강을 건너 이 자리까지 와서 한국에 가겠냐는 질문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 대사관에서 절차를 밟은 뒤 태국 내 임시 수용시설로 이동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까지 거기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중국의 은신처와는 달랐습니다. 숨지 않아도 되었고 문 밖으로 나가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위험이 사라지고 나니 참아왔던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매일 밤 가방에서 박동혁 선생의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뒤축이 닳아 비스듬한 그 신발을 손에 들고 한참을 보았습니다. 압록강 강변의 흙이 아직 묻어 있었습니다. 중국을 관통하고 라오스를 지나 태국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꺼내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제는 꺼내도 되는 곳에 왔으니 매일 밤 꺼내서 보았습니다. 박동혁 선생의 발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학교 운동장을 뛰었고, 이 신발을 신고 해상까지 왔고, 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강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한소미 선생은 밤마다 잠꼬대를 했습니다. 어머니 라고 불렀습니다. 잠결에 흐느끼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깨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누워서 들었습니다. 한소미 선생이 잠에서 깨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듣지 못한 척 했습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고 용서하세요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떠나온 사람. 그 사람이 매일 밤 잠속에서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그 집에서 홀로 딸을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까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철호 선생은 낮이면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콕의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창이었는데 보고 있는 것이 방콕 거리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철호 선생이 창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넷, 다 함께 가자고 했는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 말이었는데 방이 조용해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도 한소미 선생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장철호 선생은 그 말을 이후로도 며칠에 한 번씩 되뇌었습니다. 가끔은 밥을 먹다가 가끔은 잠들기 전에 아무 맥락 없이 넷 다 함께 가자고 했었는데 라고 말하고는 조용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박동혁 선생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내뱉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셋이서 그렇게 방콕에서 대기하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맞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해야 하고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하고 그 새 삶 속에서 박동혁 선생이 없다는 사실과 매일 마주해야 한다는 걸. 2023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서류 절차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4년 봄이 되어서야 한국행 일정이 잡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셋이 둘러앉아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한소미 선생이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이네. 장철호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 든 운동화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내일이면 이 신발도 한국 땅을 밟는다. 신발의 주인은 오지 못하지만 셋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장철호 선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혁이 목까지 살아야지. 그게 그날 밤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2024년 4월 인천공항.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초록색이었습니다. 4월에 한국은 나무에 잎이 나기 시작하는 때여서 활주로 너머로 보이는 들판이
연한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색깔을 보는 순간, 아, 도착했구나 하는 실감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지 꼭 1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까지 걸어가는 통로가 길었습니다. 앞에 장철호 선생이 걸었고 그 뒤에 한소미 선생, 그리고 저. 셋이 한 줄로 걸었습니다. 통로 양쪽 벽에 한국어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한국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말이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숨어서 속삭이지 않아도 되는 우리말이. 입국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제 다리가 멈추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게이트 너머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멈춘 게 아니라 몸이 저절로 멈춘 겁니다. 앞에서 걷던 장철호 선생도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등이 보였는데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철호 선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공항 바닥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뒤를 걷던 한소미 선생이 따라 꿇었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도 꿇었습니다. 공항 바닥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무릎뼈가 닿는 느낌이 선명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공항이니까요.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사이즈 270, 뒤축이 달아 비스듬한 낡은 운동화. 압록강 강변의 흙이 아직 묻어있는 그 신발을 제 왼쪽 바닥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할 자리예요. 셋이 꿇고 신발 한 켤레가 놓인 자리. 넷이어야 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이마가 닿는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양의 교실에서 칠판 앞에 서 있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로 시작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으로 끝나는 수업을 20년 가까이 반복했던 사람. 거짓인 줄 모르고 시작했지만 알게 된 뒤에도 한동안은 멈추지 못했던 사람. 학생들의 맑은 눈앞에서 거짓을 진실이라 말해온 20년. 그 세월에 대해 이 땅에 이마를 대고 참회했습니다. 금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던 그 작은 등.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 보내야 했던 제자. 금별이뿐이 아닙니다. 교실에서 쓰러진 아이, 어느 날 학교에 나오지 않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아이들, 배고파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던 아이들, 제가 가르친 수많은 학생들에게 선생이라는 이름값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박동혁 선생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대 방향으로 뛰어간 등, 첨벙거리며 멀어지던 발소리, 그리고 총소리 한 발.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몸을 미끼로 던진 사람. 넷이 함께 가자는 약속을 자기 혼자 짊어진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여기에는 낡은 운동화만 놓여 있다는 것.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거짓을 가르치지 않겠다고. 이 땅에서 다시 교단에 선다면 그때는 진짜 교사로 서겠다고.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법을 알려주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진짜 교육을 하겠다고. 얼마나 엎드려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철호 선생이 먼저 일어났고 한소미 선생을 부축해서 일으켰고 제가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운동화를 다시 가방에 넣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장철호 선생이 제 어깨를 한번 잡았다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간 건 그 직후였습니다. 3개월간의 정착 교육,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행이라는 것, 인터넷이라는 것,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다는 것,
당연한 것들이 저희에게는 전부 처음이었습니다. 한소미 선생은 하나원에서도 밤마다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잠꼬대 대신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 작은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아무 곡이나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건반을 하나씩 누르면서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라 생각해서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한 번은 지나가다가 한소미 선생이 치는 곡을 들었습니다. 한국 노래였습니다. 평양에서 몰래 들었다던 그 노래, 사랑과 이별과 그리움을 부르는 노래를 한소미 선생이 피아노로 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장철호 선생은 하나원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가끔 웃었습니다. 아주 드물게, 아주 짧게. 다른 탈북민들과 식사를 하다가 누가 농담을 하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정도. 그 작은 웃음이 저에게는 크게 보였습니다. 이분도 조금씩 녹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일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교사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교단이 두려웠습니다. 평양에서 20년 가까이 거짓을 가르쳤던 사람이 다시 교단에 설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확신이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 탈북민 대안학교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국어교사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시 교사를 해도 되는 걸까? 그런데 장철호 선생이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아니면 누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겠어? 북에서 온 아이들한테 북에서 온 선생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나? 그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대안학교에 처음 출근한 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칠판이 있었고, 책상이 있었고,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양의 교실과 닮은 듯 다른 풍경. 아이들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불안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 북에서 온 아이들이니까요. 첫 수업이었습니다. 교과서를 펴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국어 교과서가 있었지만 그날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요즘 무슨 생각해?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북에서 온 아이들이니까 선생님이 생각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을 겁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학생은 듣는 사람이라고 배웠을 테니까요. 아무거나 괜찮아. 요즘 뭐가 좋다, 뭐가 싫다, 뭐가 궁금하다. 뭐든. 한참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맨 뒷줄에 앉은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 와서 라면이 제일 좋은데 그런 거 말해도 돼요? 교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네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니까. 그 한마디를 하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평양에서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 내 생각은 뭐니? 내 생각이니까. USB 안에 들어있던 한국 학교 다큐멘터리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했던 그 말을 이제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이 좋다는 아이,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말투가 다르다고 놀림받아서 속상하다는 아이, 북에 두고 온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아이. 1시간 내내 아이들이 말하고 저는 들었습니다. 교과서를 펴지 않은 첫 수업. 그런데 그날이 제 교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2025년 겨울 박동혁 선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탈북민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넘어온 사람들과 아직 북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중국 쪽 연락책을 통해 소식이 오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지만 가끔 소식이 닿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장철호 선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철호 선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혁이 소식 들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살아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아있다. 총소리가 울린 그 밤 이후로 2년 넘게 아무 소식도 없다가 살아있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장철호 선생이 이었습니다. 요덕에 있다더라. 요덕 정치범수용소. 살아있다는 소식에 울었고 수용소라는 소식에 또 울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곳에 있으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지, 어떤 감정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덕이 어떤 곳인지 저도 압니다.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곳, 사람이 사람으로 살기 어려운 곳, 박동혁 선생이 거기에 있다는 것. 한소미 선생에게도 알렸습니다. 한소미 선생은 전화를 받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살아있다니까, 됐어, 살아있으니까 하고는 끊었습니다. 나중에 만났을 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2026년 봄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오늘. 대안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열지 못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가끔은 저한테 반박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선생님한테도 다른 생각을 말해도 되는 거야. 장철호 선생은 요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이 적지만 가끔 전화하면 목소리에 온기가 생겼습니다. 한소미 선생은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어머니 소식은 아직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면 한소미 선생의 눈이 멀어지는데 저는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줍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닿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박동혁 선생, 요덕에 있다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경로로든 이 방송이 닿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만에 하나라도 이 목소리가 수용소 담장을 넘어갈 수 있다면 동혁 선생,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운동화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뒤축달은 그 신발을, 인천공항 바닥에 놓았던 그 신발을 지금도 제 방 선반 위에 올려두고 매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당신 덕에 셋이 여기 있습니다. 살아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금별아. 선생님의 제자 김금별. 함경북도 어딘가로 추방되었던 15살 아이가 지금은 22이 되었을 겁니다. 살아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방송이 어디까지 닿는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금별이가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금별아, 선생님이 미안하다. 그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복돼서 돌아서는 내 등을 보고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던 선생님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네가 고개 숙이고 떠나던 그날부터 선생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어. 네가 선생님을 바꾼 거야. 어디에 있든 부디 살아있어라. 건강하게 살아있어라. 이 사연을 쓰면서 몇 번이나 펜을 놓았다 다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다 보면 압록강 물소리가 들리고 총소리가 들리고 한소미 선생의 잠꼬대가 들리고 장철호 선생이 넷, 다 함께 가자고 했는데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는 교사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가장 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거짓을 진실이라 가르치고 진실을 입에 담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빼앗고 대신 외울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교육이라 부르며 20년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비로소 저는 처음으로 진짜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은 뭐니?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나라에 와서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서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미안합니다. 여기 오기까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리수연 올림.